이전 영상들에서 우리는 정신의 구조적 특성, 의식 조직과 무의식 조직의 구분에서 비롯된 역학관계, 정신 과정에서의 억압이 하는 역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프로이트의 주된 논지는 정신활동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선 단순히 의식을 가정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진 못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존재가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영역을 우리 머릿속 안에서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의식의 영역이고, 프로이트는 그런 무의식의 영역을 전제했을 때 따라오는 우리의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의식 조직이 갖는 특징은 뭘까요? 어떤 이유에서 프로이트는 의식 조직과 분명히 구분되는 무의식 조직의 존재를 주장했던 걸까요? 프로이트는 의식 조직과 구별되는 무의식 조직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먼저 무의식 조직의 핵심은 그것의 중심엔 리비도를 집중 배출하려는 본능적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의식 조직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요소가 소원이나 바람, 일종의 욕구 같은 것을 분출하고자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대등하며 상호 모순적임에도 양립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죠. 예컨대 무의식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과 식사량의 절제를 통한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 같은 대립되는 것들이 서로를 부정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으로 그것들이 같이 떠오를 때뿐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때때로 저도 모르게 모순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능적 충동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 조직에는 부정이나 의심, 확신 같은 성격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 혹은 확신하는 것은 무의식 조직과 전의식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검열 작업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의식 조직 내에선 그런 특정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요소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무의식 조직은 무시간적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여기서 무시간적이라는 것은 그 과정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뜻인데요. 즉 무의식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시간의 흐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 조직 내에 어떤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무시간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작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상온에 사과 하나를 방치해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과는 썩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 작용을 촉진하는 미생물이나 공기 등의 작용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의식은 원칙적으로 우리의 의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말하자면 밀폐된 공간입니다. 이를테면 무균 진공실에 가까운 환경 조건인 셈이죠. 따라서 단지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론 그 자체로 어떤 변화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자극 등의 정신적인 작용이 정신의 조직들 사이에서 교환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요. 나아가 무의식 조직의 과정들은 현실과 거의 무관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조직은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외부 현실의 요소들을 정신적 현실로 대체한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무의식 조직엔 그 나름의 원칙과 작용 규칙이 있으며 이것들은 현실의 원리와 거의 무관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열된 무의식 조직의 특징을 정리하면 무의식 조직은 모종의 충동을 분출하고자 하는 요인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우리의 의식적 태도 같은 것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부정이나 확신, 의심 같은 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단지 존재할 뿐이며 또한 무시간적입니다. 그럼에도 무의식 조직에는 나름의 원칙이 존재하고 그 원칙은 현실이나 의식에서 작용하는 규칙들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이 그토록 고립되어 있고 의식적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내적 조직이라면 프로이트는 어떻게 그것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프로이트는 우리 정신의 무의식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꿈과 신경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무의식 조직은 무의식 과정 자체만을 가지곤 인식할 수 없습니다. 평소엔 전의식에 의해 억눌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거나 불안장애 같은 신경증을 앓게 되면 이러한 전의식의 억압과 검열작용이 느슨해져서 무의식 조직 내에 있는 것들이 인지 가능한 영역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오랫동안 상담하며 그들 사이에서 보이는 증상과 원인의 공통점 같은 것들을 추적해 무의식 조직의 원리와 특성을 밝혀내고자 했던 거죠. 앞선 내용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정신적 삶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 집중 상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에너지가 긴장되어 구속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어딘가로 발산하려는 상태인데요. 전의식 조직은 이 중에서도 리비도가 집중된 표상들이 분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그는 말합니다. 반면 무의식 조직은 단순히 잠재되어 있기보단 분출되려는 경향을 보이죠. 무의식 조직은 순전히 억압되어 있진 않고 전의식 조직과 협력 관계를 포함한 여러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말하자면 서로 영향을 교환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마치 정신 내 조직들이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설명됐지만, 실제로 전의식 조직과 무의식 조직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라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단지 정신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둘을 대비시켜 놓은 것에 가깝다는 거죠. 실제로 관찰 가능한 여러 정신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신 에너지의 표출을 막는 검열 작용은 무의식 조직과 전의식 조직 사이에서도 존재하지만 전의식과 의식 사이에서도 존재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합니다. 전의식 조직에 있는 것들은 의식화 가능한 요소인 탓에 곧바로 의식에 떠오르진 않는데요. 프로이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전의식 조직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의식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의식화되지 않습니다. 의식화의 핵심이 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편증되는 전의식 조직의 주의 기능에 달려있죠. 주의 집중에 노출된 요소는 의식화되지만 주의 집중에서 벗어난 것은 의식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설명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정신의 조직이 딱딱 끊어져 구분되는 게 아니며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또한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무의식적 요소 중에서 억압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여러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식화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전의식 안에서 의식화되리라 기대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의식화되지 않은 채 보존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역학 관계에서 프로이트가 특히 주목한 과정은 전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관계이며, 무의식 조직의 파생자가 의식을 향한 여정에서 두 번의 검열을 거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정상적인 정신의 경우에 지각에서 무의식 조직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열려 있으나 무의식 조직에서 시작되어 다른 조직으로 향하는 통로들은 억압에 의해 폐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정신병리의 사례에서 신경증의 경우, 그것은 보통 어떤 대상에 관한 좌절을 느끼는 데서 시작되며, 따라서 신경증은 현실적 대상의 포기라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하는데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현실적 대상에서 후퇴한 리비도가 그 대상을 왜곡한 어떤 상상적 대상을 향하다가 나중엔 다시 억압된 대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신경증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경증은 내향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정신분열증의 경우엔 후퇴한 리비도가 새로운 대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아석으로 침전한다고 프로이트는 설명합니다. 즉, 대상 리비도 집중이 포기되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원초적인 수준의 나르시시즘으로 빠지는 게 정신분열증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는 곧 외부 세계의 거부, 자기 자아에 대한 리비도 과잉 집중, 무감각 증세의 발달, 언어적 혼란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의 공통적 원인이 리비도의 내적 집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런 정신분열증의 사례에서 환자가 대상 자체는 포기했지만 그에 대한 언어적 표상에는 여전히 반응을 보이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예컨대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관한 리비도 집중은 처리되었지만 철수라는 글자에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로부터 프로이트는 의식적 표상은 언어 표상과 사물 표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무의식의 표상은 사물 표상으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여겼죠. 따라서 언어화 혹은 과잉 리비도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표상은 계속 무의식 조직에 억압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이트가 발견한 전의식 조직의 독특한 특징은 최초의 지각 표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언어적 표현들을 통해서만 이해 가능한 관계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는 억압의 과정을 설명할 때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죠. 정리하면 우리의 정신은 억제성 에너지와 분출성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들이 정신의 여러 조직을 횡단하며 나타나는 게 정신 활동의 본성입니다. 또한 의식은 무의식에서 여러 자극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태로 대표되는 게 몇몇 정신질환들이며, 이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언어 및 언어적 표상이 의식 조직과 무의식 조직에 어떻게 구분되어 작용하는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언어화할 때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언어화되지 않은 이미지는 그저 무의식에 침전되어 있을 뿐입니다. 시간에 의해 사라지거나 변형되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프로이트의 논문 중 하나인 무의식에 관하여는 프로이트의 고유한 정신이론 내지 철학의 핵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학문적 업적이 단지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한 데 그친 게 아니라 그것의 구조적 특성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신작용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논문이죠. 논문의 말미에 나타난 언어화와 관련한 정신구조의 특성은 소위 정신분석 계통의 상담가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상담하며 끊임없이 과거에 관해 대화를 나누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억압된 트라우마나 상처 같은 것들은 무의식에 침전된 채 사라지거나 마모되지도 않고 그저 그곳에 존재할 따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고 극복하기 위해선 무의식에 잠겨있는 그것들을 언어의 영역으로 끄집어내 의식화하여 다루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